자, 이제 쉬셨으면 이어서 이제 두 번째 파트의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을 보기 위해서 자, 아까 여기까지 했죠.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이제 환경에 대한 부분들로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간혹 가다가 기사에 이런 기사가 나오는 게 있습니다. 병원에서는 말기암 판정을 받아서 더 이상 치료가 불가능합니다. 라는 이야기를 들은 사람이 이제 뭐 삶을 뭐 아름답게 정리하기 위해서 산속 같은 경우에 이제 들어갔다가 뭐 1년, 2년 후에 내려왔더니 암이 완치됐더라 라고 하는 기적적인 소식들의 뉴스들이 아주 간혹 나오는 경우가 있었죠. 그런 것들을 예전에는 이해를 못했다가 지금은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하게 되고 있습니다. 뭐 그런 사람들을 조금 자세히 조사해 본 건 아니지만 그 사람이 암이 일어났던 이유가 에피제네틱 레귤레이션이 문제가 있어서 온코진이 발현되고 투머 서퍼레스 진이 억제되는 상황이었다면 외부에서 이러한 유전자의 발현 요소인 에피제네틱 레귤레이션을 조절이 가능하다면 그런 것들이 고쳐질 수 있지 않겠는가에 대한 부분들이죠. 실제로 이제 그런 상황들이 벌어집니다. 그 인바이러멘털에 대한 환경적인 요소로 DNA의 그 메틸기를 띄어내는 일들이 있을 수 있고 힌스톤 아시틸레이션을 일으킬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그 잠자던 유전자를 깨울 수 있어서 어떤 상황의 변화를 할 수 있고요. 또 다른 방법으로는 인바이러멘털이 하이퍼메틸레이션이나 DNA 디아스틸레이션을 일으켜서 어떤 유전자는 그 잠자게 만들 수도 있게 되는 거죠. 만약에 이런 게 튜머 서프레서 진이라고 하게 되면 뭐 유용하게 될 거고 이런 녀석이 온코진이라고 하면 이렇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람이 어떤 환경 또는 어떤 식생활을 하는가에 따라서 이 사람의 그 에피제네틱에 대한 패턴을 외부에서도 이렇게 바꿀 수 있다라는 것이죠. 살펴봤더니 헤비메탈 같은 녀석들이 DNA 메틸레이션의 어떤 디스럽트를 일으킨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고요. 또는 뭐 살충제 같은 성분들도 DNA 메틸레이션 어떤 변화를 주더라. 이런 부분들도 있죠. 다음에 그 흡연에 대한 부분도 디메틸레이션에 대한 영향의 요소를 줄 수 있다는 것도 있고요. 다음에 폴레이트나 또는 메치오닌 같은 성분들이 많은 식생활의 상황들로도 이러한 DNA 메틸레이션의 변화들이 일정 일어날 수 있겠다라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 조사를 그 먹거리에 대한 조사들을 해보니까 뭐 브로콜리 뭐 대표적으로 이런 것들이 아스틸레이션을 일으켜서 어떤 유전자의 액티베이팅이 나타난다는 얘기도 있고요. 그다음에 어떤 베지터블 같은 것들 중에 비타민 B6의 형태들은 DNA 메틸레이트를 많이 시켜서 진을 사일러선 시킨다라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그 우리가 먹고 있는 어떤 식생활의 패턴들 가지고도 DNA 메틸레이션, DNA 히스토리 아스틸레이션 이런 변화들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연구들이 속속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중에 가장 드라마틱한 패턴 중에 하나가 어떤 그 비만에 이제 관계된 유전자인데요. 이 유전자는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여기서부터 이제 익스프레션 하는 상태로 돼서 비만하지 않고 정상적인 상태를 갖게 됩니다. 그런데 이쪽을 조절하는 요 부위에 그 메틸기가 붙어 있느냐 그리고 메틸기가 떨어져 있는가에 따라서 그 유전자를 발현하는 패턴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들을 알게 됐습니다. 이 어릴에 메틸기가 붙어 있는 형태가 되면 그 정상하고 똑같이 여기서부터 유전자가 발현이 돼서 정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곳에 메틸기가 다 떨어져 있는 상태로 되게 되면 유전자 온이 그 메틸기가 떨어져 있는 부분부터 트랜스크립트를 만들기 때문에 비정상적인 단백질을 만들게 되고
이 비정상적인 단백질은 비만을 유도를 하게 되면서 더군다나 옐로우시 같은 형태를 같이 나타내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죠. 이런 쥐들은 DNA의 시퀀스에 대한 변화는 없고 단지 이 메틸기를 붙여주는 형태로만 바꿔주더라도 정상화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컨셉이 이루어질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친구한테 그 메틸폴레이트가 붙어 있는 식이들을 계속 주게 됩니다. 그러면 그 폴레이트라고 하는 게 메틸기를 붙일 수 있는 원료가 돼서 메틸레이트를 많이 시키게 되죠. 그러면 이 컨셉을 가지고 임신한 쥐에다가 고메틸식으로 이제 계속 그 식이를 변하게 만들어 주니까 점차 이런 형태로 변하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에피제네틱 그 레귤레이션의 조절로 가능한 상태의 질환이었다면 시기만으로도 정상화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실험적으로 이제 증명되어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 한 가지 그 임산부한테 주의 사항 중에 하나가 흡연하지 마라 라고 하는 주의 사항들이 있었죠. 이제 또 한 가지 더 주의 사항들은 그 메틸레이션이 다이어트가 이제 많은 음식도 주의를 해야 된다라는 것까지 이제 보태지게 됩니다. 그 담배를 피면 안 좋지라고 하는 차원이었다면 담배를 피면 어떻게 안 좋나라고 하는 차원까지도 이제 발전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죠. 담배를 피게 되면 특히 렁스3라고 하는 유전자 프로모터 부위에 그 CPG 아일랜드에 메틸기가 잔뜩 붙게 되는 걸 촉진시키게 됩니다. 또 다른 측면으로는 메틸 리치 다이어트를 먹게 되면 이것도 마찬가지 촉진을 되게 되겠죠. 이렇게 프로모터 부위에 그 CPG 아일랜드 메틸기가 잔뜩 붙게 되면 렁스3 유전자가 그 블럭이 걸려서 오프가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죠. 이 렁스3 유전자가 오프가 되면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이 아이의 그 브론커스의 그 것을 조금 폐쇄시키는 발전을 잘 못하게 됨으로 해가지고 천식이 태어날 때부터 일어나는 일들이 벌어지더라 라고 하는 것이 연구를 통해서 그 일정 발견이 되게 됩니다. 따라서 그 엄마가 아이가를 배웠을 때 그 아이의 이제 이런 에피제네틱 패턴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즉 다이어트라든가 또는 뭐 담배를 흡연을 하고 안 하고에 따라서요. 그 이런 상태가 되기 때문에 에피제네틱에 대한 연구가 돈을 투여해서 폭발적으로 좀 연구를 시작해야 되겠다라는 요구들이 이제 많이 생기면서 그 세계마다 여러 컨소시엄을 통해서 이러한 연구들이 각광을 받으면서 크게 이제 증가를 해오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아까도 그 이 초창기에도 말씀드렸지만 연구가 시작이 뭐 이제 15년 조금 지나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휴먼 에피제놈 프로젝트가 뭐 대표적인 거죠. 휴먼 그 제놈 프로젝트의 이제 뭐 하나의 다른 형태의 표현이라고 보시면 되죠. 영국에서 또는 프랑스에서 미국에서 이런 뭐 다양한 형태의 도전들을 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국외를 보게 되면 파이자 지금 뭐 관련된 백신 코로나 관련해서도 이제 유명하기도 한데 초창기에 이제 에피제네틱 시그널링에 대한 연구들이 필요하다고 해서 이 파트들이 이제 들어오게 됐고 또는 FMI 같은 그 노바티스의 중요한 연구 그룹들 안에서도 에피제네틱 리서치 그룹을 이제 만들 정도로 에피제네틱들이 굉장히 중요한 그 연구 또는 뭐 질환의 요소들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2009년도까지 DNA 메틸레이션하고 히스톤 아스틸레이션에 대한 항암제가 시판이 됐었고요. 굉장한 이런 의약품들은 발전 가능성들이 갖고 있고 연구가 지속되면서 다국적 제약 기업에서도 관심 가는 형태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국내에서도 이것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그래서 에피지놈 제어 연구 센터가 만들어져서 지금까지 그 하고 있고요. 보시면 알겠지만 제 박사 지도 교수님이십니다. 뭐
덕분에 저도 이제 에피지놈 파트의 연구 그룹에 이제 들어가 있긴 하지만 이쪽으로 좀 활성화돼서 연구할 수 있는 뭐 인프라, 여건, 뭐 시간 이런 것들이 좀 잘 주어지지 않아서 좀 답답한 심정을 갖고 있죠. 그러면 암에 있어서 에피제네틱에 대한 컨셉으로 캔서를 세라피 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한 큰 컨셉을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네틱 차원에서 암이 어떻게 일어나는지에 대한 설명들은 뭐 DNA 시퀀스의 여러 가지 변경들이 생기고 그 덕분에 프로테인의 변화들이 일어나서 온코진이 많이 생기게 됨으로 해서 튜머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게 전통적인 이제 캔서에 유발할 수 있는 이론이었죠. 그런데 이제 에피제네틱 파트가 들어오게 되면서 이쪽에 크로마틴 모디피케이션에 이제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크로마틴 스트러처가 이런 식으로 컴팩트하게 바뀌면서 캔서가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이제 에피제네틱 파터의 그 캔서가 일어난 이유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은 제네틱하고 에피제네틱이 다 동시에 이제 캔서가 일어나는 파트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이제 받아들여지고 있어서 다 이제 연구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죠. 제네틱 측면은 뮤테이션이나 딜리션 측면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하드웨어의 이제 기능에 문제가 생기는 차원으로 접근을 하게 되어 있고, 에피제네틱 차원은 하드웨어에는 문제가 없지만 그 유전자가 발현하는 레벨에 영향을 줘서 캔서가 일어나는 측면이라고 컨셉들이 조금 다른 차원인 거죠. 그러면 에피제네틱 컨셉에서 보시면 노멀 에피제네틱 메커니즘을 작용하게 되면 정상적으로 그 세포들이 분열을 하고 있다면 에피제네틱 메커니즘이 문제가 생겨서 크로마틴 차원의 그 문제를 발생시키면 이제 튜머가 나온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이런 차원이라면 하드웨어는 정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리버서블한 에피제네틱 체인지를 일으킬 수만 있다면 하드웨어에 대한 것 없이 치료가 가능한 형태가 되지 않을까에 대한 측면입니다. 그러면 크게 이런 파트입니다. 제네틱한 문제였다면 이 튜머를 죽이려고 하는 치료 방법들을 쓰죠. 항암제 같은 것들은 무조건 얘를 죽이려고 합니다. 근데 에피제네틱 파트에서 이렇게 된 녀석을 이렇게 레귤레이션 하게 되면 캔서를 죽이는 게 아니라 이 튜머라고 하는 것들을 잘 교육시키고 궤도시켜서 정상세포로 바꿀 수 있지 않을까에 대한 컨셉인 거죠. 그래서 제네틱 컨셉과 에피제네틱 컨셉은 완벽하게 다른 컨셉들을 갖고 있습니다. 제네틱은 이미 고장났으니까 하드웨어가 죽여버리자 라고 하는 컨셉이라면, 에피제네틱들은 하드웨어는 정상이니까 조절을 고쳐서 사용하자 라고 하는 컨셉으로 접근이 할 수 있는 거죠. 그게 바로 에피제네틱으로 캔서를 치료하는 접근 방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아이디어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그 문제가 있는 세포를 죽이는 게 아니라 그 진 익스프레션 프로파일링을 변화시켜서 사용할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에피제네틱 세라피에 대한 큰 컨셉들이 탄생을 하게 되고, 만약에 이렇다면 이제는 몸에 굉장히 매시브한 리스크를 주는 캔서를 죽이기 위한 제네틱 세라피 차원보다는, 만약에 이 녀석이 에피제네틱 에러에 의해서 발생한 캔서라고 하면 몸에 이제 큰 부담을 주지 않는 에피제네틱 세라피에 대한 캔서 세라피들이 좀 더 크게 주목받을 수 있는 상태가 될 수 있겠죠. 그 중에 이제 하나에 대한 상황들을 설명을 하게 되면, 트랜스크립션 팩터하고 그 히스톤 디아스틸레이션이 작용해서 이렇게 크로마틴 상태가 컴팩트한 상태를 벌어져서 이 트랜스크립션 팩터가 워킹을 하지 못함으로써 유전자가 익스프레션이 오프 되어 있는 상태가 있다라고 칩시다. 그래서 캔서가 일어났다고 치게 되면, 이 H닭이라고 하는 것을 이니비션 하게 되면 크로마틴 히스톤에 이제 아스틸기가 붙을 거고,
붙으면 크로마틴이 6크로마틴 형태로 바뀔 거고, 이렇게 바뀌면 트랜스크립션 팩터가 바인딩을 해서 유전자를 발현을 시키겠죠. 그러면 이렇게 발현됨으로 해서 조절이 가능한 형태로 바뀌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DNA 메틸 트랜스포레이즈라고 하는 것들이 작용을 해서 유전자를 이제 오프시키는 개념이라면 DNA 이니비션 할 수 있는 DNMT 이니비터 같은 것들을 쳐서 마찬가지 진 익스프레션을 도울 수 있겠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크게 DNA 메틸 트랜스포레이션하고 히스톤 모디피케이션 중에 디아스틸레이션 패터닝에 대한 연구가 초창기에 이제 많이 됐기 때문에 그 에피제네틱 세라피에 대한 개념의 약들의 개발은 애시닥 이니비터하고 DNMT 이니비터 이런 쪽으로 이제 개발됐고 출시가 되어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 브레스트 캔서에서 이제 이런 상황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에스트로겐 리셉터에 해당하는 ER 부분들이 로스가 되어 있으면 호르몬 센서티브한 세라피가 조금 더 환자한테는 부담이 덜 가는 좋은 세라피임에도 불구하고 호르몬 세라피를 하게 되려면 에스트로겐 리셉터가 이제 워킹을 하고 있어야 되는데 워킹을 못하는 상황이라면 그냥 캔서를 죽일 수밖에 없는 좀 센 항암제를 사용할 수밖에 없어서 부담이 되게 됩니다. 근데 찾아봤더니 이 에스트로겐 리셉터가 진이 그 발현하지 못한 이유들을 살펴봤더니 이러한 브레스트 캔서에 DNA 메틸 트랜스포레이즈가 이제 많이 워킹을 하고 애시닥 그 효소가 이제 많이 워킹을 해서 결국엔 트랜스크립션 팩터가 작용하지 못하도록 그 헤테로크로마틴 형태를 유지하고 있었다라는 것들을 알게 됐죠. 만약에 이렇다면 이 브레스트 캔서에 DNA 메틸 트랜스페 이니비터하고 애시닥 이니비터를 쳐서 ER이라고 하는 것들의 크로마틴 형태를 바꿔서 진을 익스프레션 할 수만 만들어 준다면 부담이 되는 세라피보다는 호르몬 세라피를 처리함으로 해서 오히려 좀 부담이 덜한 형태의 캔서 세라피가 이루어질 수 있겠다라고 하는 형태가 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제 이런 에피제네틱 세라피에 대한 부분들은 유전체의 발현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소들에 다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 DNA 리페어 할 수 있는 단백질에도 또는 셀 사이클을 돌리냐 안 돌리냐에 영향을 주는 단백질에도 에이팝토시스를 일으키느냐 안 일으키냐 하는 단백질에도 또는 엔지오제네시스 또는 인베이전 메타스타시스 또는 이문 레코그라이제이션 셀 시그널링 등등 그 유전자의 여러 요소들에 대한 부분들을 영향을 주는지 안 주는지에 대한 상황, 즉 그 유전자의 발현 여부가 에피제네틱 레귤레이션으로 발현 여부가 결정된 거라면 다 전부 다 세라피 대상들이 될 수가 있게 되죠. 그래서 애시닥 그 사용하는 약들 중에 사이토신의 메틸기를 억제하는 약들을 보게 되면 주로 사이토신 아날로그들을 주게 됩니다. 정상적인 사이토신은 이쪽 파이프 쪽에 아무것도 없어서 메틸기가 잘 붙게 되는데 5의 C를 이런 N기로 바뀌는 형태로 5아자사이티딘을 주게 되면 이 녀석들은 이쪽에 이제 메틸기를 붙지를 못하게 되는 원천적으로 붙지 못하게 돼서 DNMT가 아무리 있더라도 메틸기를 못 붙이게 되는 형태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5아자사이티딘 이 녀석이 DNMT 이니비터 역할로 개발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는 DNA 메틸 트랜스 이니비터로 5아사이티딘을 비롯해서 다른 형태의 DNMT를 망가뜨리는 형태의 약들이 개발을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또는 안티센스를 줘서 DNMT를 망가뜨리는 녀석도 도전을 하고 있고요.
히스톤 디아스틸레이션 이니비터로는 사하라고 하는 것들이 이미 이제 출시가 되어 있고요. TSA라든가 부틸레이트 같은 것들이 이 효소들을 억제하는 과정으로 이미 앞서 나가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DNA 디메틸레이션 이니비터에 지금 여기는 약간 오래된 자료여서 클리니컬 트라이얼이라고 되어 있지만 사안은 이미 출시가 되어 있고요. 몇몇 녀석들이 더 출시를 하고 있어서 지금 현장에서 히스톤 디아스틸레이션 이니비터들이 사용되는 몇몇 예들이 있게 됩니다. 큰 컨셉으로 그러면 에피제네틱의 가능성들은 무엇이냐라고 하게 되면 사이토신에 메틸기가 붙는 거 또는 히스톤 디아스틸레이션이 작용하는 정도에 따라서 크로마틴이 사일런트한 상황이었다면 이 녀석들의 하드웨어에 대한 측면들은 크게 건드리는 것들은 없지만 히스톤 아스틸 트랜스포레이즈 또는 트랜스크립션 팩터들이 워킹하게 함으로 해서 밸런스를 조정해서 액티브 크로마틴 형태로 바꿔서 치료가 가능한 것까지 진행을 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개념인 거죠. 자, 이 형태들은 좀 더 이제 잘 진행이 되면 훌륭한 형태로 이제 갈 수가 있게 됩니다. 다만 이제 문제는 이 DNA 메틸 트랜스포레이즈를 이니비션 하고는 약들이라든가 에시닥을 이니비션 하는 약들이 얘네들이 작용하는 유전자 스페시픽하게 워킹을 하는 게 아니라 세포질 안에 있는 이런 효소들을 전체를 이니비션 하기 때문에 우리가 원치 않은 유전자의 발현을 시킬 수도 있게 되는 형태들이 발생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그런 그 부작용적인 그 요소들에 대한 이해들도 같이 해야 되죠. 따라서 지금은 단순히 그냥 H닥을 그 전체를 억제하는 게 아니라 아까 효소를 설명을 할 때 H닥 시리즈에서 1, 2, 3 뭐 이런 식으로 설명들을 했었죠. 따라서 어떤 효소 스페시픽한 억제제들을 개발하려고 하는 연구들이 지금 발맞추어 되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DNMT 같은 경우에도 DNMT 1만 또는 DNMT 2만 이렇게 스페시픽하게 워킹을 하려고 하는 노력들을 통해서 에피제네틱 레귤레이션에 대한 세라피들도 좀 타겟팅 하려고 하는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후성 유전체에 대한 개념들을 설명했습니다. 간단하게 다시 말씀드리면 그 DNA 시퀀스의 영향 없이 유전자 발현을 조절할 수 있는 팩터들의 개념이라고 설명을 드렸고요. 그 중요 조절 인자 두 가지라고 하게 되면 DNA의 메틸레이션하고 히스톤 모디피케이션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조절질의 특징이라고 하게 되면 그 크로마틴의 구조들의 변화를 시키는 거죠. 그 하드웨어에 대한 영향을 주지 않고 그런 특징들을 갖고 있고, 임상 적용에 대한 부분들은 뭐 캔서를 비롯해서 에피제네틱 레귤레이션을 받는 파트라면 다 가능한다라는 설명을 드렸습니다. 문제는 에피제네틱 레귤레이션을 하는 여러 효소들을 그 큰 브로드한 이니비션을 하게 되면 얘도 마찬가지로 오프 타겟 이펙트가 생기게 되고요. 그런 오프 타겟 이펙트를 조금 감소시키면서 작용에 대한 부분들을 스페시픽하게 하기 위한 연구들이 지금도 끊임없이 되고 있다라는 차원의 설명들을 드렸습니다. 자, 이상으로 마쳤습니다. 자, 그럼 유전자 치료에 대한 부분들은 지금까지 마이크로 RNA와 그리고 에피제네틱에 대한 설명들을 드렸고요. 그리고 기본적인 하드웨어 또는 마이크로 RNA 같은 것들을 전달하기 위한 전달체에 대한 건 이미 뭐 시험을 보셔서 잘 알 수 있으시겠죠. 미래에는 조금 더 다른 그 상상력들 또는 뭐 연구 결과들이 이제 결부돼서 조금 더 좋은
또 조금 더 뭐 생각하지 못하는 치료 영역들로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공부 뭐 새로운 상황에 대한 그 이해들을 높여 나가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연구 초창기 단계이지만 여러분들이 아마 병원 현장에 진출했을 때는 이 초창기 단계가 더 그 메이저한 치료 방법들로 도입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놓치지 말고 공부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